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끝없는 군부 숙청, 마두로 체포와 중공의 충격 상황, 베이징 초비상 미국의 시진핑 참수작전 시나리오에 대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23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20기 사중전회에서 모든 직함을 유지했지만 군부 장악력 약화로 당 내부가 공포의 균형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포크타임스는 보도에서 차이샤 전 중앙당교 교수의 말을 인용해 중공이 개혁파 부재로 위기 극복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전했다. 사중전회 직전 장성 9명 대거 숙청. 중국 국방부는 사중전회 개최 3일 전인 지난달 17일 허웨이동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포함한 고위 장성 9명의 당적과 군적을 박탈했다고 발표했다. 숙청 대상에는 мя와 전 중앙군사위원, 허웅진 전 정치공작부 부주임, 왕슈빈 전 합동작전센터 부국장, 린샹양 전 동부정부 사령관, 진수퉁 전 육군정치위원, 위안하즈 전 해군정치위원, 왕춘닝 전 무장경찰사령, 장펑중 전 로켓군 정치공작부 주임이 포함됐다. 차이샤 전 교수는 이번 숙청이 장유샤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이 시진핑 세력을 겨냥해 감행한 선제 정치공격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중앙정보국 전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는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 끼고문에서 2022년 이후 약 30명의 고위 장성이 해임되거나 행방불명됐다고 지적했다. 사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장유샤 제1부주석의 동양인 장성민 군 기율위원회 서기가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장성민은 정치국 진입에는 실패했다. 차이샤 전 교수는 이를 양측이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채 위태로운 공존을 강요받는 공포의 균형 상태로 해석했다. 장유샤는 반시진핑이지 반당은 아니다. 차이샤 전 교수는 장유샤가 시진핑을 완전히 축출하지 않은 이유를 반시진핑이지 반당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유샤는 자신의 생명과 지위 보호를 위해 시진핑에 반대하지만 공산당 체제 자체를 무너뜨릴 의도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당 원로들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차이샤 전 교수는 시진핑의 현재 상황이 마오쩌둥 사후 권좌에서 밀려난 화거펑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1976년 마오쩌둥 사망 후 후계자가 된 화거펑은 당 원로들과 함께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사인방을 제거했다. 그러나 마오 주석이 결정한 것은 확고히 지지하고 마오 주석이 지시한 것은 흔들림 없이 따른다는 양계범시 원칙을 고수하다가 덩샤오핑에 의해 실각했다. 차이샤 전 교수는 현재 덩샤오핑 같은 지배적 권로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세대 당 원로들은 시진핑과 장유샤의 전면 충돌이 당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을 우려해 양측을 모두 제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부를 장악한 장유샤와 당 원로들은 시진핑의 통치가 중공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를 공개적으로 축출하거나 비판할 경우 당이 전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양측은 위험한 교착 상태에 갇혔다. 개혁파 사라지며 위기 극복 능력 상실. 차이샤 전 교수는 중공이 위기 극복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중공은 역사적으로 수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항상 생존했다. 가장 큰 위기는 중국 경제를 거의 파괴한 문화대혁명이었다. 마오쩌둥 사후당은 정치적 박해 피해자들을 복권하고 경제 개혁을 시작해 간신히 회상했다. 이는 후야오방과 자오찌양 같은 개혁 성향의 양심적 지도자들이 가능하게 했다. 그들은 중국 인민의 지지를 받았기에 중공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 통치 10여 년을 거치며 중공은 더 깊은 위기에 빠졌다. 문화대혁명 이후와 달리 당내 개혁파가 남아있지 않다. 문화대혁명 이후 당을 구한 지도자들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리커창 전 총리와 왕양 전 정협주석 같은 인물들도 배제됐다. 리커창 전 총리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사중전회에서는 중앙위원 14명의 당적 박탈이 결정됐으며 이 가운데 9명이 군장성이었다. 중앙위원 결원을 보충한 11명은 모두 문민 관료였다.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충성파들이 완전한 통제권을 장악했다. 시진핑이 신뢰하는 관료들은 권력과 부에만 관심 있는 기회주의자들로 정치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 시진핑의 경쟁 파벌인 장유샤와 당 원로들도 무엇보다 중공체제 유지에 헌신하고 있다. 일부 관료들이 진심으로 개혁을 원할 수 있지만 실질적 권력이나 영향력 없이는 무력하다. 상황을 바꿀 능력 있는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중공의 위기는 해결 불가능한 교착 상태가 됐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차이샤 전 교수는 중공이 치열한 권력 투쟁에 갇힌 채 각종 위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 장기간의 투쟁 속에서 당은 서서히 해체와 최종 붕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을 겨냥한 참수작전, 미국의 세대만 방어 전략. 그때가 되면 베이징에서는 한 차례 참수작전이 전개될 것이며 그 표적에는 시진핑을 포함해 정치국 상무위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포함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년 전인 2020년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외곽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이 폭발로 이란 혁명수비대 사나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는 미군 MQ-9 무인기가 발사한 헬파이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미국 보수 진영의 일부 언론인과 안보 분석가들은 미국의 최신 국방수권법을 근거로 시진핑이 대만에 대해 무력 사용을 결정할 경우 베이징 중난하이에서도 바그다드와 유사한 장면이 재현될 수 있다고 대담하게 발언하고 있다. 미국 보수 성향 일간지 워싱턴 타임스의 베테랑 국가안보 기자 빌 거츠는 최근 소셜미디어 X에 매우 도발적인 짧은 글을 게시했다. 거츠는 국방수권법이 단순한 기획이나 예산안이 아니라 미국과 대만 간 방어 협력을 핵심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전환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올린 글에서 이 법안은 베이징의 전략 계산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만약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대해 군사 공격을 개시한다면 솔레이마니식 무인기 참수 작전이 베이징에서 재현될 것이다. 그 표적에는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포함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의 소련처럼 역사 속의 잿더미로 쓸려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구상에서 인민의 반군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솔레이마니 암살은 어떤 작전이었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은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라 극도로 정밀하게 계산된 표적 제거형 작전이었다. 중동 전문 매체 미들 이스트 아이가 이후 공개한 조사 보도 솔레이마니의 마지막 순간, 추적, 식별, 사살에 따르면 당시 솔레이마니는 시리아의 샴 윙스 항공 민항편을 이용해 바그다드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인물은 오랜 전우이자 이라크 시아파 민병 조직 인민동원군의 부사령관 아부 마흐디 알만디스였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미국 정보당국이 최우선 제거 대상으로 분류해온 인물이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도의 역감시 기법을 구사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일반 민항기에 섞여 이동했으며 화려한 장갑 차량 행렬 대신 현대 스타렉스 승합차와 토요타 아발론 세단 같은 평범한 차량을 이용했다. 옷차림 역시 소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촘촘히 구축된 미군 정보망과 고고도 무인기 앞에서는 무력했다.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땅을 밟는 순간부터 죽음의 신으로 불리는 MQ-9 무인기는 이미 약 3,000m 상공에서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새벽 1시 54분 바그다드 공항을 빠져나온 두 대의 차량은 약 100m의 전술적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정확히 스타렉스 승합차를 직격해 거대한 화염구로 만들었다. 두 번째 미사일은 토요타 세단을 스치듯 빗나갔지만 이는 죽음의 예고에 불과했다. 운전자가 급히 가속해 도주를 시도하자 곧이어 세 발의 미사일이 연속 발사됐고 차량은 완전히 파괴됐다. 한때 중동 전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란의 실력자는 결국 그의 신원을 상징하던 커다란 붉은 보석 반지가 낀 손 하나로만 확인될 정도로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당시 미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이 작전이 정권 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훨씬 직접적이었다. 그는 내가 이끄는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다. 미국인을 해치거나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옥의 풍경, 무인기가 침략자를 도살하는 전장. 시진핑 참수는 물론 워싱턴의 공식 전략은 아니다.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구상하고 있는 헬스케이프 전략은 대만 해협 전체를 무인 시스템으로 뒤덮는 대규모 방어 개념이라는 점에서 결코 공상에 그치지 않는다. 거츠는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대만 관련 조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미국 방부가 대만과의 공동기획 계획을 공식적으로 가동하도록 한 점을 꼽았다. 이 계획에는 무인 시스템 배치와 반무인 시스템 운용이 모두 포함되며 대만은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 사실상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국방수권법 제1266조는 국방부에 총 9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대만과의 공동기획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 국방부 기술 담당 고위 관료 마이클 호로위츠는 최근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현대전의 최전선이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경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무인기 포화 공세로 대만 해협을 침략자 지옥으로 미군은 이와 함께 레플리케이터라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공중 드론뿐 아니라 무인 수상정, 무인 수중체를 포함해 수천 대의 저비용 소모형 무인 시스템을 신속히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세뮤얼 파파로 제독 역시 중공군 함대가 대만 해협을 건너려는 조짐이 포착되는 즉시 미군과 대만군이 수천 기의 무인 장비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의 구상은 상륙을 시도하는 중공군을 대상으로 포화식 공격을 가해 대만 해협 전체를 침략자의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파파로 제독은 기계 대 기계의 살상은 이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라며 그 목적은 중공이 군사력을 통해 대만을 성공적으로 점령하는 능력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항공모함 전단이 본격적으로 전장에 도착하기 전에 무인기 전력을 앞세워 중공군의 전투력과 전투 의지를 먼저 무력화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략적 모호성에서 억제의 명확성으로 이번 국방수권법은 해상 비전면전 압박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미 해안경비대가 대만 해양경찰과의 훈련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중공 해경이 금문도 마주 열도 인근에서 벌여온 위장된 해상 도발을 겨냥한 조치다.
무인기 포화전과 미대만 공동 기획이라는 이중 전략은 미국의 대만 정책이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점차 더 분명한 억제 명확성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년 전 솔레이마니를 제거하고 이번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던 마두로를 적지에서 단번에 체포해 온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 역시 상당 기간에 걸쳐 사전에 준비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나 메시지 차원이 아니라 실제 법안과 예산, 구체적인 군사 구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베이징으로서는 큰 전략적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SNS에 충격적인 게시물이 등장했습니다. 베이징 정권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베이징은 다시 비행금지 구역을 확대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진짜 베이징은 비행금지 구역을 확대한 사진을 등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